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의 한경진입니다. 지난해 12월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서 200km 높이로 물기둥이 분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현상은 유로파의 얼음 표면 밑에 바다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로 추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 칼텍과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연구진은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에서도 바다가 존재할 것으로 의심되는 간접적 증거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바다의 존재는 바로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과 연결되죠. 그럼 오늘도 우리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엔셀라두스, 이름도 어렵죠? 네, 그 토성에 있는 6번째 크기의 위성입니다. 네. 라틴어 발음으로는 엔켈라두스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고요. 지름이 한 500km 정도로서 토성에 있는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얼음 위성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것이 간접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이런 거죠. 직접적인 증거라고 한다면 유로파처럼 물기둥이 솟아오르면 확실한 증거가 되겠는데 네. 실제로 물기둥을 본 것은 아니고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이 카신이라고 하는 탐사선이 근처를 지나면서 이 엔셀라두스의 중력을 측정을 했습니다. 중력이 보통 이게 밀도가 높으면 중력이 세고 밀도가 낮으면 중력이 약한데요. 원래 엔셀라두스에서 계산했던 것보다 중력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부피인데 중력이 세다는 것은 뭔가 높은 물질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바다라고 알려졌는데 물질이 높다. 그러면 결국 물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보통 물이 얼음이 되면서 부피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밀도가 줄어들죠. 그래서 같은 부피라고 한다면 이 얼음보다 물이 한 7% 정도 밀도가 높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 엔셀라두스 지하에 그 얼음 아래로 한 30-40km 아래에 폭이 한 8km 정도 되는 얼음바다가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러니까 바다니까 이거 녹아있는 물이겠죠. 네. 녹아있는 물이니까 거기에 생명체가 혹시 있지 않겠는가. 특히 네. 이제 엔셀라두스의 이 바다 아래층, 지층이 규산염 광물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규산염 광물이 많으면 영양분을 줄 수 있거든요, 생명체에. 네. 그래서 지구 생명체가 바다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엔셀라두스에 있는 그 얼음 밑에 바다가 네. 있다면 거기에서 또 생명체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이 태양계에 있는 위성 중에 바다가 있는 곳이 이제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하고 그 목성의 위성인 그 유로파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세 번째인 이 엔셀라두스에서도 얼음 밑에 바다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간접적인 증거가 이제 확인된 거고요. 물론 이제 물기둥이 솟구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있다라고 이제 100%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있을 것 같은. 네. 그리고 이제 2005년도에도 이 카시니가 이 엔셀라두스의 남쪽에서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포착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 엔셀라두스 얼음층 밑에는 바다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확실하다. 이런 연구 결과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셀라두스의 그 얼음 밑에 바다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네네. 그 바다가 있다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네네.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좀 알아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 만나볼까요? 별별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달 탐사선인 라디가 오는 21일 달과 충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사는 지난해 9월 발사한 달 탐사선 라디가 달 표면 2-3km 인근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오는 21일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는데요. 본래 라디의 생명은 100일 정도로 예상했지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추가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라디는 현재까지도 대기권 정밀 분석기 3종을 이용해 다양한 정보를 지구에 보내고 있는데요. 이미 70만 번 이상 측정에 성공했으며 과학자들은 이를 토대로 달뿐 아니라 인근 소행성 및 다른 행성의 위성 등을 연구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발사돼 달의 대기와 먼지에 관한 자료를 보내온 달 탐사선 라디가 오는 21일 달에 충돌한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궁금한데 어떤 소식인가요? 네, 라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달에 있는 대기와 먼지, 환경을 탐사하는 그런 탐사선의 약자가 라디입니다. 네. 이 라디가 작년 9월에 발사돼가지고 10월부터 한 100일 예정으로 이제 달의 대기라든가 이 환경들을 탐사하고 있었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달에서 한 가까울 때는 한 25km에서 50km, 멀리 떨어졌을 때는 한 75km에서 한 네. 150km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달을 분석한 거예요. 네. 근데 달에 대기가 있다. 거의 일반인들은 못 들어본 말일 겁니다. 달은 거의 우리가 공기가 없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주 희박하게는 있어요. 제로라는 건 없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갔을 때 해가 뜨기 전에, 달에서 해가 뜨기 전에 지평선 쪽에서 뭔가 빛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빛나는 것이 이제 바로 달에 있는 아주 희박한 대기 속의 먼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네. 것도 이번에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라디가 계속 활동을 했는데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한 2달 이상 더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달에 있는 정확한 대기라든가 이 먼지 성분을 알기 위해서는 너무 높이 있거든요. 또 지구도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이 공기라든가 먼지들이 지상에서부터 한 10km, 20km 정도 다 몰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에 있는 먼지를 정확하게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라디가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이 라디는 달 표면에서 한 2, 3km밖에 안 네. 떨어져가지고 이제 돌고 있거든요. 이렇게 낮게 뜨는 것은 좋은 건 뭐냐 하면 자세하게 연구할 수 있는 건 장점이 있지만 네. 결국은 달의 중력이 세지고 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떨어지면 결국 달에 충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21일 계속 낮게 탐사하던 라디가 그 수명을 다하고 21일 달에 충돌한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달에 있는 먼지라든가 자그마한 그 적은 양의 대기 성분을 분석하고 장렬하게 21일 이제 이 달과 충돌해서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충돌 지점이 이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그 먼 반대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렬한 추위는 볼 수 없지만 이 라디가 이 실제로는 이 자판 정도 크기의 자그마한 이 탐사선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자판 정도의 자그마한 탐사선이 달의 대기 성분을 충분히 탐사하고 오늘 21일 달 뒤편에 장렬하게 부딪혀서 산화한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라디가 그 낮게 돌고 있어서 이제 에너지가 다 돼서 이제 충돌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게 달을 보다 자세히 관측하기 네. 위해서 낮게 날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력에 의해서 수명이 다해서 달 뒤편을 충돌해서 결국은 파편으로 사라지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수많은 은하들이 펼쳐져 있는 우주 공간. 그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천체가 있습니다. 이 천체는 마치 보석 반지처럼 영롱한 분홍빛을 발하고 고리 모양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천체는 지구로부터 60억 광년이란 먼 거리에 있습니다. 특이한 모양을 가진 이 천체의 정체, 과연 무엇일까요? 와, 분홍빛의 아름다운 천체 정말 눈에 확 띄는데요. 그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교수님, 이 천체의 정체가 도대체 뭔가요? 네, 제가 봤던 많은 이 천체 사진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사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퀘이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퀘이사, 잘 들어보지 못하셨죠? 네. 멀리 있는 것들을 은하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은하보다 더 멀리 있는 그 준항성이라는 건데요. 네. 그 크기는 별하고 비슷한데 에너지는 거의 은하와 맞먹는 별도 아니고 은하도 아닌 그 중간 정도의 이것이 이제 퀘이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은하가 되기 이전에 과거의 모습이 퀘이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건데요. 지구로부터 한 60억 광년 떨어진 60억 년 전의 빛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막 반지처럼 보여요. 분홍빛 반지같이. 근데 이것이 원래 반지 모양이 아니라 원래 멀리 있는 퀘이사 앞에 타원 모양의 은하가 있는 거예요. 이 은하가 굉장히 그 중력이 세기 때문에 바로 뒤에 있는 퀘이사를 갖다가 빛을 굴절시켜가지고 중력 렌즈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타원 은하가 빛을 굴절시키기 때문에 그 뒤에서 원래 안 보여야 될 퀘이사가 삥 둘러서 이 반지처럼 둥글게 보이는 모양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멀리 있는 퀘이사가 앞에 있는 중력 렌즈에서 반지처럼 보이는 건데요. 이 퀘이사 안에는 이 거대한 블랙홀이 있습니다. 네. 보통 이 은하 중심에도 거대한 블랙홀이 있거든요. 근데 이 퀘이사 안에 있는 거대한 블랙홀이 거의 1초에 1시간에 5억 4천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빛의 속도의 한 반 정도의 속도로 빠르게 돌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물질이 빨려 들어가는 걸 관찰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블랙홀이 얼마나 빨리 돈다. 이걸 이번에 이제 연구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눈에도 안 보이는 그 블랙홀에 그렇게 빨리 돌고 있는 물질들을 어떻게 보통은 분석을 못하죠. 네. 보통 일반적인 블랙홀을 가지고 힘든데
중력 렌즈에 의해서 충분히 확대가 됐기 때문에 네. 퍼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연구에 성공할 수 있었거든요. 아무튼 지금 보시는 이렇게 분홍빛 반지 모양의 천체는 퀘이사라고 하는 거고 네. 원래는 앞에 보이는 어둡게 보이는 부분에 있는 것이 이제 타원 은하거든요. 타원 은하가 앞을 막아서 렌즈 효과가 줘서 둥글게 보이게 하는 거였고 네. 그 효과로 인해서 이 퀘이사 안에 있는 블랙홀의 움직임을 보다 정밀하게 볼 수 있어서 결국 이번에 블랙홀 안에 퀘이사 안에 있는 블랙홀의 빠른 회전 속도를 측정할 수 있었다. 그런 뉴스였고 아름다운 영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보여야 할 이 퀘이사가 네네. 타원 은하가 렌즈 역할을 해서 이렇게 둥근 반지 모양으로 이렇게 그렇죠. 보이게 된 거군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신기한 상황을 알게 됐는데요. 와우 천문 영상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신기한 영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하세요. 재미있는 생활 천문학 문제. 하늘에 보이는 천체 사이의 겉보기 거리는 네모로 나타낸다. 정답은 각거리. 저기 하늘 위에 보이는 것이 뭐예요? 어느 하늘이요? 저기요, 저기. 이런 대화는 같은 하늘을 보고 있지 않는 이상 서로를 참 답답하게 만들겠죠. 하늘에서 위치를 나타내는 약속 같은 것이 있다면 참 쉽겠죠. 별과 별 사이의 거리,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럴 때 우리가 힘차게 불러보는 이 말. 이태원 교수님, 궁금해요. 각거리, 겉보기 거리라는 말과 연관지어서 생각해도 이렇게 쉽게 감이 오지 않는데요. 각거리라면 각과 거리가 합쳐진 말일까요? 교수님, 잘 모르겠는데요. 좀 쉽게 알려주시죠. 네, 각도로 거리를 나타낸다 이거거든요. 네. 실제로 밤하늘의 별을 보면 그 별까지 거리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사실 알 필요도 없거든요. 네.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땅에서 이 별이 얼마나 높이 있느냐, 그리고 별과 별 사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것이 궁금한 거거든요. 네. 그걸 각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평선에서부터 머리 위까지는 90도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각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각도로 표시하는 것을 각거리라고 합니다. 네. 우리 몸에 이 각도를 잴 수 있는 자가 있어요. 팔을 쫙 뻗었을 때 이 한 뼘을 딱 하면 이 한 뼘이 20도가 됩니다. 네. 주먹 하나가 10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3개, 요로 3개 하면 5도입니다. 새끼손가락 하나가 1도, 다시 한번 1도, 5도, 10도, 20도. 네. 물론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가 40도도 넘죠. 팔을 쭉 뻗었을 때 이렇게 1도, 5도, 10도, 20도가 되는 거거든요. 해와 달의 지름이 0.5도밖에 안 돼요. 네.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해와 달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두 눈을 다 뜨고 있으면 안 가리시죠. 네. 한쪽 눈만 뜨고 이렇게 하면 해와 달이 가려져요. 이렇게 별과 별 사이의 거리, 또 별의 위치를 각도로서 표시해 주는데 이것을 각거리, 각도로 표시한 네. 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각거리가 별과 별의 거리를 각도로 재는 것이군요. 예, 그래서 지평선 위로 저 별이 한 20도 위에 네. 고도에 떠 있다. 이게 이제 20도 고도, 땅에서부터 20도 거리에 각도로서 20도 거리에 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태영의 생활천문학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워줄지 기대하세요.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전해주실 하늘 소식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22일이 하연이에요. 네. 하연이면 왼쪽 반달이죠. 왼쪽 반달, 이 하연은 자정 무렵에 뜹니다. 네. 22일 자정 무렵에 이제 달이 뜨고 그날 밤에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네. 23일 새벽 한 2시경이 최대의 극대인데 검은고자리 유성우가 나타납니다. 네. 검은고자리를 중심으로 시간당 20개 정도의 유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1년에 볼 수 있는 가장 큰 유성은 아니지만 시간당 20개 정도의 유성우면 그래도 꽤 큰 거거든요. 1년에 볼 수 있는 유성우 중에서 대여섯 번째 안에 들어가는 큰 네. 유성우예요. 그래서 22일 밤 이 달이 뜨고 나서 새벽 한 네. 2시경, 물론 그 순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정 무렵부터 보이니까요. 네. 새벽 2시경에 시간당 20개 정도의 유성을 검은고자리에서 볼 수 있다. 근처에서. 네. 검은고자리가 어디냐면
그 시간쯤에 머리 위에서 제일 밝게 빛나는 게 직녀입니다. 직녀. 직녀가 있는 별자리가 검은 고자리니까요. 네. 일찍 일어나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 좀 잠이 안 오시는 분들 12시 넘어서 새벽에 네. 머리 위 근처에서 제일 밝게 빛나는 별 직녀를 찾으시고 그 직녀가 있는 별자리가 검은 고자리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주변에 시간당 20개 정도의 별똥별이 떨어진다. 이런 현상 알고 계셨다가 소원 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6일이 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새벽 한 5시경이면 이때는 하연이 지나서 며칠 지났으니까 달이 좀 더 왼쪽으로 많이 찌그러졌겠죠. 네. 그 달 옆에 금성이 같이 놓입니다. 아주 예쁜, 아주 밝은 금성과 그 옆에 왼쪽으로 찌그러진 그런 달이 함께하기 네. 때문에 토요일 날 새벽 아주 멋진 장면을 새벽에 하늘에서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3일 새벽에는 검은 고자리 근처에서 유성우를 볼 수 있는 좋은 네. 기회고 네. 또 26일 새벽에는 달과 금성이 가까워져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네네. 절호의 찬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천문 영상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이 시간도 기대하세요. 별별 이야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다양하고 재미난 소식을 가득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도 별별 이야기 채널 고정하세요.